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선 우리 면세 제도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 영상을 통해서 과세 거래라는 거 그리고 영세율 거래라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전표 요령을 짚고 면세 거래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일단 과세 거래인데 일단 매출입니다. 자, 매출 과세 거래인데 증빙이 세금계산서예요. 그러면 11번 과세. 매출 과세 거래인데 증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예요. 17번 카드 과세. 그리고 매출 과세 거래인데 증빙이 현금 영수증이다. 22번 현금 과세. 이제 이건 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자, 매입 과세 거래다. 자, 증빙이 세금계산서다. 51 과세.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증빙이다. 57 카과. 현금 영수증이 증빙이다. 60일 현과 이렇게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직전 영상에서 학습했던 내용이죠. 자, 영세율 거래도 마찬가지로 국내 영세율 거래, 즉 간접 수출 거래였죠. 간접 수출 거래도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든 신용카드 매출 전표든 현금 영수증 셋 중에 한 개를 발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거래인데 매출이에요, 먼저. 자, 증빙이 세금 계산서다. 근데 영세율 거래니까 앞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라는 단어가 붙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2번 영세 그리고 국내 영세율 거래이면서 증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그러면은 19번 카형 그리고 증빙이 현금 영수증이다. 24번 현형 이렇게 선택하면 된다고 했고요. 일단 입력하는 건 아직 우리가 실습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오시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출이라는 거래가 있었는데, 우리 영세율 적용할 때, 이 수출이 직접 수출이랑 간접 수출로 나뉘었었죠? 기억나시죠? 직접 수출이랑 간접 수출, 이렇게 다 쓸게요. 자, 그런데 지금 방금 했던 거는 간접 수출 거래였죠. 간접 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발급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이런 걸 발급하기 때문에 증빙 종류에 따라서 뭐 12번이든 19번이든 24번이든 갈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수출 같은 거래에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직거래입니다. 즉 해외 사업자에겐 굳이 이러한 증빙 발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12번, 19번, 24번이 올 수가 없겠죠. 직접 수출 거래에서는. 그래서 바로 그냥 직접 수출이란 단어가 나올 거고 문제에서 이렇게 직접 수출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16번 수출. 요거 선택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실습 안 해봤으니까 학교에 오시면은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영세율 관련된 거래에서 판매하는 쪽에서는 전표 유형이 4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매입 영세율 같은 거래에는 이제 매입하는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증빙이 세금 계산서면은 52번 영세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증빙이면은 59번 카형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수출의 반대는 수입인데 그렇다고 지금 수입 거래를 영세율 적용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우리 영세율 처음 했을 때 기억해 보세요.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나라 모두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돼버리니까 어디에서만 과세하기로 했어요? 우리 소비지국에서만 과세하기로 했죠? 이거 우리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출하는 나라, 즉 매출하는 나라에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하면 안 되겠죠.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소비지국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하기로 했으니까 수입하는 거는 영세율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이 아니라 당연히 이거는 이론적으로 구분하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들 짧게 복습을 했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면세 거래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세 거래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면세 제도라는 게 왜 있어야 하는지부터 우리가 그 취지를 이해하면은 면세가 무엇인지 쉽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면세 제도가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면세의 반대가 과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 자, 그러면은 최종 소비자의 부담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어찌됐든 세금이 꼈다는 얘기는 가격은 그만큼 올라갈 거란 얘기니까. 그래서 과세가 되면은 소비자의 부담은 커집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소비의 부담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당연히 소비의 부담이 커지겠죠. 어.
그래서 이러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이 되면 안 되는 활동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최소한으로 누려야 될 것들과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그리고 기초생활 필수품을 사는 거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세금 부담 때문에 소비가 위축이 되면 안 돼요. 누구는 돈이 많다고 해서 맨날 병원 가서 진료받아서 병 치료하고, 누구는 돈이 조금 부담이 돼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기초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은 세금 부담 때문에 소비 생활이 위축이 되면 안 됩니다. 반면에 명품 쇼핑이라든가 아니면 외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그냥 뭐 능력껏 하면 되는 거죠. 있으면 하는 거고, 뭐 이거 없다고 해서 세상 살아가는데 힘든 거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 면세란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국민이 누려야 될 가장 기초적인 활동의 제약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특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시킨 것, 이걸 우리가 면세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세제도의 취지는 최종 소비자의 세금 부담, 근데 모든 물건에 대한 세금 부담이 아니라 어떠한 거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없애는 것, 이걸 뭐라고 하면 우리가 역진성이라고 해요. 역진성. 자, 역진성이라는 게 뭐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느끼는 큰 부담감을 역진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없애기 위해서 나온 게 면세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세제도의 취지를 아셨으니까 그럼 어떠한 물건들에 면세가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면세 재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이제 거래를 구분할 때 면세 거래인지 과세 거래인지 구분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요거 어떠한 물건에 면세를 적용한다? 국민이 누려야 될 가장 기초적인 활동의 제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물건들, 그런 거에만 면세가 적용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초생활 필수품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먹을 거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하는 것도 다 나중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먹을 거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는데, 무조건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 식료품 중에서 가공, 미가공, 미가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맨날 뭐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게 밥이죠. 밥을 하기 위한 재료가 뭐냐면은 쌀이에요. 이러한 쌀은 면세입니다. 쌀은 면세인데 이 쌀을 가공해서 좀 더 편리하게 밥 해 먹기 위해 팔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햇반 같은 게 있죠. 햇반은 가공식료품이죠. 이건 과세가 되는 거죠. 자, 너가 만약에 기초적으로 살기 위해서 밥을 해 먹을 거야. 밥을 해 먹을 거면은 쌀을 사놓고 밥을 해 먹으라 이거죠. 근데 굳이 좀 더 비싼 햇반 사놓고 이거 면세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쌀이 있어도 밥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러한 논리로 접근을 해서 가공식료품은 면세가 아니에요. 과세예요. 그런데 미가공식료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세를 적용하는 거고요. 이러한 미가공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상관하지 않고 전부 다 면세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쌀만 먹고 살 수 없어요. 뭐 고기도 먹고 해야 되는데 소고기 같은 거, 한우 같은 거 비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수입산, 호주산, 미국산 소고기 같은 것도 사 먹어야 될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당연히 면세로 해줘야 국산 소고기든 수입산 소고기든 뭐 둘 중에 하나라도 싼 건 있어야지 또 소고기도 먹고 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가공 식료품에 대해서는 국산 수입산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면세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예를 통해서 정리 한 번 더 하면은, 자, 쌀 같은 거 면세고요. 그 다음에 생고기도 면세고요. 근데 아까 쌀과 마찬가지로 가공된 고기 있죠. 가공된 고기는 당연히 가공이니까 과세가 되겠죠. 너가 고기를 사 먹고 싶으면은 생고기를 사다가 집에서 지져 먹든 볶아 먹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쌀, 생고기, 그 다음에 야채 있죠? 야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면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국산, 수입산 전부 다 가리지 않는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비식료품이라고 있습니다. 비식료품. 자, 비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꽃 같은 것들 있죠. 뭐 꽃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우리 뭐 관상용 뭐 물고기 같은 거 있죠. 관상용 물고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산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합니다.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우리 비식료품 중에서는 어떠한 것들, 꽃이라든가 아니면은 관상용 뭐 물고기라든가 물고기라든가, 자, 아니면은 애완동물 같은 것도 우리 당연히 비식료품이죠. 비식료품인데 이러한 비식료품은 국산에 대해서만, 만약에 꽃을 수입한다 아니면은 애완동물을 해외에서 비싸게 주고 사온다, 이런 건 전부 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돗물과 생수가 있는데 수돗물과 생수 중에서 어떤 게 면세가 될까요? 당연히 수돗물 면세, 생수는 과세. 만약에 네가 뭐 물 사 먹고 싶은데 돈이 부담돼 그러면은 수돗물 사다 끓여 먹어, 이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돗물은 면세, 생수는 과세. X 찹다는 얘기는 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기초생활 필수 용역 중에서 또 여객 운송 용역. 우리가 뭐 회사 출근하고 학교 등교하고 할 때 당연히 뭐 집 가까우면 걸어 다니면 되겠지만 멀리 있는 경우에는 뭐 대중교통을 좀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의 발이죠.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는 면세입니다. 그런데 택시는 당연히 우리 조금 이제 이용 수단 중에서는 좀 고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면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논리로 새마을호 같은 경우에는 면세예요. 면세인데 KTX 같은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속버스도 일반 고속버스는 면세지만 우등 고속버스는 과세입니다. 우등 고속버스가 좀 더 가격도 비싸고 할 건데, 이거는 조금 약간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우등이든 일반이든 우리가 선택해서 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간대에 따라서 뭐 1시에 가면 일반인데 2시에 가면 우등이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우등 고속버스가 좀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우등 고속버스는 면세가 아니라 과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세버스라고 우리가 어디 학교에서 소풍을 가거나 회사에서 야외 같은 거 할 때 버스를 대여할 거예요. 그렇게 빌리는 버스를 전세버스라고 하는데, 그러한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도 과세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항공기는 당연히 과세겠죠. 그래서 일단 기초생활 필수품 중에서 해당하는 것들, 과세인지 면세인지 구분하는 거 일단 요거 잘 써놓으시고, 지금 선생님이 수업 빨리 했다고 해서 빨리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으면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거 짚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리십니다. 선생님이 빨리 했다고 그냥 빨리 끝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기초생활 필수품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어서 의료 용역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면세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어떤 생활에 대해서 과세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의료 용역 같은 경우에도 아프면 누구나 병원에 갈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료 용역도 면세를 적용하는데, 자, 모든 의료 용역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 용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 진료라든가 수술, 목숨이 달려 있어. 그럼 당연히 이거는 면세죠. 그런데 미용 목적의 성형 같은 경우에는 과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눈이 약간 조금 잘못돼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해야만 눈이 약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쌍꺼풀 수술이 면세가 되겠지만, 그냥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눈이 좀 커 보이게 하고 싶어서, 이뻐 보이고 싶어서 쌍꺼풀 수술을 한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과세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병원 진료나 수술은 면세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은 과세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약국에서 약사님께서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 용역도 면세입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의약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거 있죠? 우리 조제하는 용역이 아니라 의약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거는 과세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수의사들께서 가축이라든가 아니면은 장애인 안내견 등에 대한 진료 용역은 면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애완동물 있죠. 일반적인 애완동물을 진료하시는 것은 과세가 되는데, 단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을 진료하시는 것은 이것은 면세다.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단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소유권자를 제외한 애완동물 진료 용역은 과세란 얘기는 이 분들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이 키우는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는 과세가 되겠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용역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가 면세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는데 뒤에 항상 단 있으니까 뒤에 있는 단자에 잘 초점을 맞추어서 이런 것들은 과세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잘 해주시고, 자, 이어서 문화 관련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도서,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면세예요. 도서, 신문, 잡지 면세고요. 뭐 국민들의 어떠한 기본적인 교양 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최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면세로 가고 있는데, 광고라는 건 과세라는 거 기억하세요. 광고는 과세입니다. 자, 그리고 뭐 도서관이라든가 미술관, 동물원 등의 입장료 같은 것들도 우리 전부 다 면세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선생님이 의료, 문화 쓰면서 한 가지 너무나 당연해서 쓰지 않은 게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은 교육. 우리 교육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교육도 면세가 되겠습니다. 교육도 면세입니다. 또 단이에요. 두 가지만 기억할게요. 첫 번째 운전학원, 두 번째 무도학원. 춤추는 데 있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교육받는 것은 면세지만 운전면허 학원이라든가 무도학원 같은 경우에는 과세라는 거, 요건 과세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의 공급. 토지의 공급도 면세다. 우리 땅 사고 파는 것도 면세 제한을 사고 파는 거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라는 게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본 요소예요. 설명하자면 조금 길어지니까 그냥 토지라는 걸 공급하는 것은 면세다. 단 토지를 빌리는 거 빌려주는 거는 과세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면세 적용 대상 범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과 선생님이 추가로 한 거 있죠. 지금 교육 관련된 거,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전표 입력할 때 어렵지 않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면세 제도와 영세율 제도를 비교하는 것까지만 하고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그 면세와 영세가 뭐 전표 입력할 때 문제 풀 때도 중요하지만 워낙에 이론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고, 특히나 또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이제 자격증 시험 같은 곳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까지 꼭 잘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면세 제도와 영세율 제도의 취지, 목적부터 볼게요. 자, 면세 제도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있다고 했죠. 자,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느끼는 세 부담이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해서 제약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한 것들을 콕콕 찍어서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만 세금 부담을 면제시킨다.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역진성을 완화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두 번째, 영세율 제도 같은 경우에는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 과세해버리면은 이중과세니까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어디에서만 과세하기로 했다? 우리 소비, 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러면은 이제 생산자, 판매자, 수출자한테는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라고 해서 매입세 부담한 거에 대해서 전액 공제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0%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수출자들은 수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세금 부담이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거니까 수출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출 산업을 장려하고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영세율 제도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상. 자, 면세 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 필수품 같은 특정 재화 용역에 대해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 적용시킨다고 했었죠. 자, 반면에 영세율 제도 같은 경우에는 특정 품목이 아니라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 상황이 뭐예요? 수출 등 외화 획득 용역. 그래서 우리 뭐 직접 수출이든 간접 수출이든, 그리고 뭐 자세히 하진 않았지만 외화 획득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영세율 제도를 적용시킨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면세 정도의 차이. 우리 면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 매출세액과, 여기 쓸게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자, 어디에서 자유로운 거라고 했죠? 자, 매출세액은 없는 거라고 했죠? 자,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급하는 재화 자체가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없지만 근데 이러한 사업자들이 어떠한 사업을 위해 매입하는 재화가 과세재화다. 그럼 그때 그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담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면세제도 같은 경우에는 부분 면세제도다라고 했었는데 영세율 제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일단 얼마예요? 매출세액이 0원이고 매입세액은 그대로 부담을 하죠. 만약에 뭐 100 부담했다 그러면은 매출세액 빵이고 매입세액 100 부담했으니까 환급세액이 100이 되는 거죠. 즉 내가 부담했던 매입세액 전부 다 돌려받게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매출세액이든 매입세액이든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세율 제도 같은 경우에는 면세 전도가 부분 면세가 아니라 완전 면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면세 제도와 영세율 제도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일단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구분했으니까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면세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오늘 했던 게 제일 중요한 게 면세 품목인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영세율 제도와 그리고 면세 제도를 비교한 거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 면세 거래를 전산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유형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것도 복습을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요.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